다 버려. 저런 거지 같은 여자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 식당 주인의 그 잔인한 말이 막 울려 퍼지자 김이 펄펄 나는 소고기국 한 냄비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졌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던 노파의 바로 앞에 서였는데요. 서민아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비 속에서 곧 쓰러질 것 같은 노인을 위해 몰래 국 한 그릇을 끓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주방 한가운데서 얼굴이 돌아갈 만큼 뺨을 맞고 절도 자백서에 억지로 서명하게 된 뒤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하지만 식당 주인 부녀는 전혀 몰랐는데요. 그들이 방금 멸시한 그 국 한 그릇이 바로 30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을 깨우는 맛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개처럼 모욕한 그 누더기 차림의 여자가 한국 재벌가 전체를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는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민아는 일자리도 명예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마저도 잃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백 대의 검은 차가 화란 앞에 몰려왔고 그리고 그녀를 짓밟았던 그 식당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왜 국 한 그릇이 화란 식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모든 일은 30분 전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청담동에는 비가 물을 들이붓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화란 식당 앞은 노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비싼 코트를 입은 손님들이 고급차에서 차례로 내리고 있었어요. 반면 식당 뒤편 어두컴컴한 작은 골목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한 쓰레기통 옆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민아가 허리를 숙여 냄비를 씻고 있을 때 뒷문에서 아주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크 소리는 너무 약해서 주방 환풍기가 조금만 더 크게 돌아갔더라면 그녀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문을 열었어요. 한 노파가 좁은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서 있었어요. 노파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젖은 백발은 주름진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진흙이 묻은 플라스틱 슬리퍼는 끈이 거의 끊어져 있었어요. 노파는 두려움과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뜨거운 물 한 그릇만 줄 수 없을까요? 노파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떨렸어요. 근처에 서 있던 한 요리사가 곧바로 코를 막았어요. 문 닫아. 가난한 냄새가 주방으로 들어오겠네. 다른 사람은 비웃으며 오늘 심사단이 곧 올 텐데 거지 할머니 하나 때문에 식당 전체에 재수없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미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꽉 막혔어요. 그녀는 추위 때문에 새파랗게 질린 노파의 손과 갈라진 마른 입술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달싹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미나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남긴 말을 떠올렸어요. 착한 요리사는 절대로 자기 앞에서 누군가 굶게 두지 않는다고요. 올해 27살인 미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타고난 요리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남겨준 레시피로 끓이는 소고기국과 어설플 만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쫓아내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파를 채소 창고 옆 구석진 자리로 조심스럽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작은 냄비를 불 위에 올렸어요. 단순한 뜨거운 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거기에 소고기 육수와 고기 부스러기 몇 조각, 무, 그리고 얇게 썬 파 한 줌을 넣었어요. 노파는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나는 조용히 냄비 속 국을 저었는데요. 그 작은 선의가 곧 그녀의 인생 전체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알지 못했어요. 미나는 국을 작은 흰 그릇에 담아 노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와 노파의 여윈 얼굴을 흐릿하게 가렸어요. 노파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고 너무 떨려서 국물이 그릇 가장자리로 찰랑거리며 흘러넘쳤어요. 미나는 얼른 수건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아직 많이 뜨거워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눈은 아주 먼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국그릇에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막 맛본 순간 노파의 온몸이 갑자기 멈칫했어요. 숟가락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차갑게 울리는 소리를 냈어요. 미나는 놀라 허리를 숙여 숟가락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파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눈물은 깊게 펜뺨에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고 조용했지만 숨이 막힐 만큼 아팠어요. 이 맛. 노파가 속삭이며 손으로 탁자 끝을 꽉 움켜쥐었어요. 옛날 그 국맛이야. 미나는 노파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감정이 북받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 노파 옆에 낮게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더 드세요. 주방에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하지만 노파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노파는 미나의 등 뒤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흐릿하던 두 눈은 오래된 등불 하나가 다시 켜진 것처럼 갑자기 빛났어요. 도윤아. 노파가 나지막이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애틋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듯 했어요. 네가 이 국을 제일 좋아했잖아. 탁자 위에 국물 자국을 닦던 미나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그 이름이 그녀의 심장을 세게 뛰게 만들었어요. 한도윤, 한식품그룹 회장. 화란 식당 전체가 맞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나는 노파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젖어서 찢어진 옷, 끈이 끊어진 플라스틱 슬리퍼, 헝클어진 백발. 그 모든 것은 그녀가 그저 불쌍한 떠돌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런 노파가 한국 외식업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부름 속에서 미나는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그리움을 분명히 들은 걸까요? 바로 그때 주방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그녀의 생각을 끊어버렸어요. 식당 주인이 들어왔고 그의 양복에는 아직도 비싼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언론이 늘 화란해 젊은 천재 여성 셰프라고 부르는 딸 박유리가 서 있었어요. 미나가 막 돌아서는 순간 식당 주인의 시선은 곧장 노파에게 멈췄어요.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어요. 저건 뭐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고 너무 차가워서 국그릇을 들고 있던 노파마저 움찔 떨었어요. 한 보조 요리사가 급히 고개를 숙이고 감히 말하지 못했어요. 유리는 노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마치 쓰레기 덤이라도 본 것처럼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어요. 아빠, 한 그룹 사람들이 곧 오는데 주방에 거지가 있다고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더 붓는 것 같았어요. 사장은 앞으로 걸어가 노파의 손에서 국그릇을 3개 빼앗았어요. 미나는 깜짝 놀라 손을 뻗어 붙잡았어요. 박 사장님,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파서 뜨거운 물 조금만 달라고 하셨어요. 네가 아직도 감히 말대꾸를 해. 그는 챔돌아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나는 고개를 아주 낮게 숙였어요. 그녀는 오늘이 화란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쓰러질 사람에게 국 한 그릇을 준 일이 죽을 죄처럼 여겨질 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사장은 화가 나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목에 핏대가 섰어요. 한 그룹 심사단이 곧 여기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 내 계약을 망치고 싶은 거야. 미나는 미처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이미 올라갔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미나는 피할 틈도 없었어요. 그녀의 뺨이 한쪽으로 돌아갔고 몸이 비틀거리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세게 부딪혔어요. 건조한 충돌음에 주방 안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감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감히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방금 끓인 소고기국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넓게 흘러나왔고 부드러운 소고기 몇 조각과 푸른파 몇 가닥, 그리고 아직도 모락모락 올라오는 향기를 끌고 갔어요. 그 국 냄새는 예전 어머니의 낡은 주방 냄새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미나가 유일하게 지켜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두 밑에서 더러운 물과 뒤섞여 있었어요. 박태식은 그녀 앞에 서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국그릇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고급 식당을 더럽힌 쓰레기 같은 것을 보듯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너는 화란이 시장에 있는 자선 죽집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고기 써는 칼처럼 날카롭게 새어나왔어요. 미나는 바닥에 손을 짚었고 손바닥은 사기 조각에 베였어요.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리내지 않았어요. 얼굴의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몇 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주방 한쪽 구석에서 거지 노파는 비에 젖은 찢어진 옷을 떨리는 손으로 끌어안고 있었어요. 기억이 맑았다, 흐려졌다 하는 상태였어요. 노파의 흐린 눈은 미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안쓰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나는 목이 메어 삼키고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녀의 뺨은 뜨겁게 쓰라렸고 귀는 방금 맞은 뺨 때문에 아직도 윙윙거렸어요. 그녀는 그저 굶주린 사람에게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먹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환하게 밝은 그 주방 한가운데에서 그녀의 선의는 오히려 죄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주위의 모든 시선은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마치 한 사람이 불 앞에 주방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본 적 없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파를 바라봤어요. 노파는 주방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쏟아진 국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 국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것처럼요. 세상이 그녀에게 남겨준 마지막 온기인 것처럼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고 무릎을 꿇어 사기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또 한 줄 베였고 피가 뜨거운 국물과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사장님,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지키려 했어요. 저를 벌하셔도 괜찮으니 할머니가 마저 드시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방 전체가 조용해져 식당 뒤 유리문을 때리는 빗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장은 그녀를 철없는 사람 보듯 바라봤어요. 미나는 그래도 애써 빌었어요. 할머니가 배고파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딱 한 그릇만요. 그 다음엔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파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떨렸어요. 하지만 유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얇고 날카롭고 경멸로 가득했어요. 미나야, 너 정말 네가 길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유리는 아직 분리에 놓여있던 작은 냄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냄비 안에는 미나가 방금 끓인 소고기국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은은한 향이 퍼졌고 마음이 아플 만큼 따뜻했어요. 미나는 급히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박 씨. 유리는 그녀를 흘겨봤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녀는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남아있던 국이 전부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졌어요. 국물은 더러운 종이와
시든 채소 껍질 위로 흘러내리며 역겨울 만큼 질척한 소리를 냈어요. 노파는 작게 비명을 냈고 떨리는 손을 허망하게 뻗었어요. 미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차라리 국을 버릴지언정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노파가 먹게 두지는 않으려 했어요. 유리는 빈 냄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손을 털며 차갑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봤어요. 화란의 음식은 거지들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미나는 손에 쥔 사기 조각을 3개 움켜쥐었어요. 피가 한 방울씩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가장 아픈 것은 그녀의 살겜 위에 있지 않았어요. 노파는 국이 방금 쏟아진 쓰레기통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어요. 그녀의 몸은 너무 말라서 비에 젖은 찢어진 옷이 등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애써 일어서려 했어요. 미나는 급히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노파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밀어냈어요. 노파의 흐린 눈은 사장 부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아이를 꾸짖지 마세요. 노파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곧 꺼질 불꽃처럼 약했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건 나예요. 그 아이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겼을 뿐이에요. 주방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더 낮게 숙였어요. 누군가는 칼을 닦는 척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콧등이 찡해졌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녀를 감싸주려 하고 있었어요. 반면 이곳의 건강한 사람들은 그저 침묵할 줄만 알았어요. 사장은 차갑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자기가 누구라고 내 주방에서 감히 말을 해. 노파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어요. 이 아이는 요리하는 손이 착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노파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어요. 식당 주인이 옆으로 돌아서 크게 소리쳤어요. 경비 어디 있어? 뒷문 근처에 서 있던 경비 2명이 곧바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들은 노파를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박 사장의 눈빛을 보자 곧 다가가 노파의 앙상한 2 팔을 붙잡았어요. 노파는 놀라서 약하게 몸부림쳤어요. 날 놓아요. 나는 아직 도윤이에게 말해야 해요. 그 이름은 다시 한번 미나를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방 안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떠도는 노파의 말은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했어요. 경비들은 노파를 뒷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끈이 끊어진 노파의 플라스틱 슬리퍼가 국물에 젖은 타일 바닥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나는 달려가 그들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끌지 마세요. 할머니는 지금 너무 약하세요. 한 경비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비켜, 미나. 하지만 미나는 절대 비키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파 앞에서 2 팔을 벌렸고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손바닥에서는 아직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눈으로 사장을 바라봤어요. 저를 쫓아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밖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유리는 팔짱을 끼고 경멸하듯 웃었어요. 이 시간까지 와서도 착한 척이야. 사장은 미나 가까이로 걸어왔어요. 그의 그림자가 새까만 벽처럼 그녀 위로 드리웠어요. 네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뒤에 있던 노파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나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추웠어요. 그때도 아무도 그녀의 편에서 주지 않았어요. 사장은 비 속에 활짝 열린 뒷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의 목소리가 주방 한가운데 울려 퍼졌고 잔인할 만큼 또렷했어요.
둘 다 밖으로 내쫓아. 당장 두 경비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 사람이 미나의 팔을 끌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노파를 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미나는 고개를 돌려 화란의 주방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녀가 한때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방의 불꽃들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칼은 여전히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고급 음식 냄새는 여전히 진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뿐이었고 저 밖의 비보다도 더 차가웠어요. 뒷문이 쾅 닫히자마자 사장은 사람을 시켜 미나를 다시 주방 옆 작은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게 했어요. 노파는 차가운 복도 밖에 붙잡혀 있었고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침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달려나가 노파를 부축하고 싶었지만 두 경비가 문 앞을 두 벽처럼 막고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 사장은 종이 한 장을 던져 놓았고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식당 내부 규정 위반 확인서. 미나는 한 줄 한 줄 글자를 내려다봤어요. 고급 식재료 무단 사용. 외부인을 주방 구역에 무단 출입시킴. 화란의 위생과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 그녀는 캬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 고기 조각은 오전 근무 때 잘라버린 자투리였어요. 할머니는 그저 뜨거운 물만 달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사장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셔츠 소매를 정리했어요. 화란에서는 파 한 줄기도 식당의 재산이야. 그는 그녀 쪽으로 펜을 밀었어요. 서명해. 미나는 그 펜을 바라봤고 심장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서명하면 그녀는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 거예요. 서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유리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웃었어요. 억울한 척하지 마. 너 같은 가난한 요리사가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미나는 다친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피가 휴지에 배어나와 바닥으로 작은 방울씩 떨어졌어요. 박 사장은 몸을 숙였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고함보다 더 무서웠어요. 서명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계약 손해, 명예 손해, 위생 검사 비용까지 전부 배상하라고 소송 걸 거야. 네가 평생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미나의 목이 꽉 막혔어요. 그녀는 이번 달 월세도 내지 못한 고시원 방을 떠올렸어요. 예전 어머니의 병원비 청구서가 아직도 악몽처럼 남아있던 것을 떠올렸어요. 저 밖에서 떨고 있는 노파가 국 한 그릇 때문에 이 일에 끌려 들어온 것을 떠올렸어요. 결국 미나는 펜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펜촉이 그녀의 이름 위에서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죄명을 억지로 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는 자신이 맞서면 저 밖의 노파가 비 속에 버려질까봐 두려웠을 뿐이었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은 떨리며 이름을 적었어요. 서미나. 차가운 모함 아래에 묻혀버린 작은 이름이었어요. 미나는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손끝은 마치 자기 운명에 직접 서명한 것처럼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확인서는 박태식에게 아주 빠르게 낚아채였어요. 그는 그녀의 서명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만족스럽게 올렸어요. 봤지, 분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살 길이 있는 거야.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붉어진 눈을 애써 숨겼어요. 사무실 밖에서는 노파의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기침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바늘처럼 찔렀어요. 그녀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주방을 둘러봤어요. 휴식 시간에 그녀와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육수 냄비를 확인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녀를 1초라도 더 바라보면 자신도 연루될까 두려운 듯 얼굴을 돌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그들이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화란에서는 사장의 뜻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가 그날 밤 바로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은 또 다른 일이었어요. 그녀는 한때 어머니가 담근 김치 도시락을 그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플 때 대신 근무를 서준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혼나지 않게 가장 힘든 일을 조용히 맡아 치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누명을 쓴 순간 주방 전체에는 침묵만 남았어요. 손질대 끝에서 준호는 그대로 굳어서 있었어요. 그는 가장 어린 보조 요리사였고 화란에 들어온 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았어요. 미나는 그에게 손을 베지 않게 칼 잡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그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몰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남겨준 적도 있었어요. 지금 준호의 손은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어요. 녹화 영상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그 뺨을 때리는 장면을 찍었어요.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말도 찍었어요.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장면까지 찍었어요. 하지만 그의 두 다리는 굳어버렸어요. 그는 앞으로 나서고 싶었어요. 미나가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장의 눈빛을 보는 순간 준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어요. 그리고 미나는 조용히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힌 억울한 서류를 들고요. 바로 그때 유리는 미나가 사물함 구석에 둔 낡은 천 가방을 보았어요. 그 가방은 색이 바랬고 끈은 해져 있었으며 겉에는 마른 밀가루 자국도 몇 군데 묻어 있었어요. 유리는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방 지퍼를 열자 눈빛이 곧바로 달라졌어요. 안에는 연한 파란색 손수건에 쌓인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미나 어머니의 요리 레시피 공책이었어요. 미나가 늘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 화란의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만지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유리는 첫 장을 펼쳤어요. 공책 속 글씨는 색이 바래 있었고 어떤 곳은 물 때문에 번져 있었으며 어떤 곳은 미나가 아주 작은 연필 글씨로 덧붙여 적어 놓았어요. 각 페이지마다 소박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육수는 충분히 오래 끓여야 고기가 비로소 부드러워진다. 무는 조금 늦게 넣어야 맑은 단맛을 지킬 수 있다. 소금은 마지막에 넣는다. 배고픈 사람의 마음은 먼저 따뜻해야 하고 그 다음에야 진한 맛이 필요하니까. 유리는 거기까지 읽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시라도 쓰는 것 같네. 그녀는 몇 장을 빠르게 넘겼어요. 그러다 손이 가장 정성스럽게 밑줄 그어진 문장에서 갑자기 멈췄어요. 어머니의 소고기국. 그 아래에는 소뼈를 찬물에 씻는 법. 거품을 3번 걷어내는 것부터 단맛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말린 배 한 조각을 넣는 비법까지 자세한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유리는 읽을수록 눈이 더 밝아졌어요. 그녀는 직원 식사 때 미나가 끓인 그 국을 여러 번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매번 싱겁다고 일부러 흉을 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처럼 학교에서 배운 요리사가 흉내낼 수 없는 맛이라는 것을요. 사장이 들어와 딸이 공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야? 유리는 공책을 덮고 계산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이제 한 그룹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유리는 공책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시그니처 메뉴를 찾았어요. 화란의 전통 소고기국. 태식은 1초 동안 멈칫하더니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는 미나가 방금 끌려나간 문 쪽을 흘끗 보았고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 계집애의 레시피냐? 유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애 거면 어때요? 이미 식재료를 훔쳤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잖아요. 도둑질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듣자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그룹 심사단이 그 국을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큰 계약이 떠올랐어요. 화란이라는 이름이 한국 전통의 맛을 지키는 식당이라는 타이틀로 신문에 오르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유리는 마치 그 공책이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공책 표지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이 메뉴 이름만 제 요리로 바꾸면 돼요.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몇 줄만 더하고요. 한 그룹은 분명히 계약할 거예요. 박태식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메마르고 탐욕스럽고 차가웠어요. 유리창 밖에서 미나는 아직도 복도에 서서 낡은 앞치마를 줍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한 노파를 굶주림에서 구했던 그 국이 이제 박씨 부녀의 명예를 향한 사다리로 쓰이려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유리는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금을 주운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향신료 선반 뒤에서 준호의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박씨 부녀의 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때 골목 밖의 비는 바늘처럼 차갑게 피부를 찔렀어요. 미나는 화란 식당 뒷문 밖으로 세게 떠밀려 나갔고 온몸이 비틀거리며 새까만 물웅덩이에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낡은 천가방이 뒤따라 던져져 젖은 시멘트 바닥에 털썩 떨어졌어요. 낡은 주방복 몇 벌이 가방 입구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레시피 공책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어요. 미나는 아직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때 마침 노파도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한 경비가 손을 너무 세게 놓는 바람에 노파는 쓰레기통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미나는 달려가 노파를 일으켜 세웠어요. 노파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살가죽만 남은 것처럼 너무 가벼웠어요. 뒷문이 그들 앞에서 쾅 닫혔어요. 따뜻한 주방 불빛은 차가운 금속 너머로 사라졌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칼과 도마 소리, 주문을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 심사단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직원을 다그치는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면 밖에는 비와 버려진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미나는 노파의 어깨를 끌어안고 자신의 얇은 외투를 끌어올려 노파의 머리 위를 덮어주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갈게요. 노파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고 정신이 들었다, 흐려졌다 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국 한 그릇. 미나는 목이 메었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다른 그릇으로 다시 끓여 드릴게요. 노파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떨리는 손이 찢어진 옷 안쪽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노파는 미나의 손을 붙잡아 차갑게 식은 작은 물건 하나를 그녀의 품에 밀어 넣었어요. 그것은 낡은 은비녀였어요. 비녀의 몸통은 세월 때문에 빛이 바랬지만 끝부분에는 한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미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멍해졌어요. 할머니. 그녀가 미처 묻기도 전에 노파의 몸이 그녀의 품 안에서
힘없이 늘어졌어요. 노파의 입술이 달싹였고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미나는 어두운 골목 한가운데에서 노파를 꼭 끌어안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손바닥 안의 은비녀가 곧 하늘 전체를 화란 위로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미나는 거의 노파를 업다시피 하며 화란 뒤편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려 얼얼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왼손은 낡은 천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오른손은 노파의 등을 감싸고 있었고 곧 끊어질 실처럼 약한 숨결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었어요. 청담 큰 길 위로 불을 켠 택시들이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한 대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 그녀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일 거예요. 빨갛게 부은 뺨, 젖어 축 늘어진 머리, 피와 국물이 묻은 앞치마. 미나는 이를 악물고 차를 손짓해 부르며 목이 쉴 만큼 외쳤어요. 제발요. 사람이 곧 쓰러질 것 같아요. 마침내 낡은 택시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어요. 기사는 노파를 보고 미나를 보더니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는 급히 주머니 속 돈을 전부 꺼냈어요. 그것은 몇 장의 구겨진 잔돈뿐이었고 그녀가 월말 고시원비를 내려고 남겨둔 돈이었어요. 기사님, 제가 꼭 다 드릴게요. 제발 할머니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기사는 한숨을 쉬더니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가는 내내 미나는 노파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한 글자가 새겨진 은비녀는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었고 이상할 만큼 차가웠어요. 그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할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녀는 그저 노파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을 뿐이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미나는 들것을 따라 문 앞까지 뛰어갔지만 간호사에게 붙잡혔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미나는 멈칫했어요. 그 질문이 그녀를 아프게 찔렀어요.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노파가 하얀 불빛 아래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완전히 메어버렸어요.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길에 버려두면 제가 아직 사람일 수 있겠어요. 간호사는 그녀를 한참 바라봤어요. 처음에 엄한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미나는 마지막 돈을 꺼내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비에 젖은 돈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었고 가슴 아플 만큼 적었어요. 그녀는 오늘 밤 고시원 주인이 문을 잠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더 이상 일자리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미나라는 이름이 방금 화란에게 진흙 속으로 짓밟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응급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그래도 복도박 차가운 의자에 앉았어요. 화상 입고 찢어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어요. 그녀는 마치 어머니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지? 병원 복도에서 밤은 아주 느리게 내려앉았어요. 천장의 하얀 불빛이 미나의 지친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그녀는 차갑게 식은 긴 의자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대충 감은 붕대를 두 손에 감은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조여들었어요. 이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갑자기 계속 진동했어요. 미나는 고시원 주인이 돈을 달라고 전화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을 열었을 때 그녀는 수십 개의 낯선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도둑년, 더러운 보조 요리사, 감히 거지를 고급 식당에 들여보내다니.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누군가가 보내온 링크를 눌렀어요. 화란의 공식 페이지에 방금 긴 공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녀가 고급 식재료를 훔치고 낯선 사람을 주방에 들였으며 심각한 위생 위험을 일으켜 해고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굶주린 노파에 대한 말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그녀가 강제로 서명했다는 말도 한 글자도 없었어요. 주방 한가운데에서 맞은 뺨에 대한 말도 한 글자도 없었어요. 게시글 아래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분마다 늘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피가 맺힌 그녀의 손을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그녀의 인생을 전부 아는 것처럼 그녀를 욕했어요. 미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흐느낌을 억지로 삼켰어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기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화란의 젊은 여성 셰프 박유리, 고급 전통 소고기국을 곧 선보이다. 환하게 밝은 주방에 서 있는 유리의 사진은 그림처럼 보정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익숙한 뚝배기가 들려 있었어요. 속의 문구에는 그것이 가족의 기억과 한국 음식 정신을 담은 음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앞이 흐려졌어요. 가족의 기억, 음식 정신. 그 말들은 원래 그녀의 어머니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그녀를 도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도둑은 천재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밤비가 지난 뒤에도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미나는 하늘이 막 밝아올 때 병원을 나섰고 밤새 잠을 못 잔 탓에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노파는 아직 위험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지만 의사는 일단 안정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낡은 천 가방을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곧 무언가 텅 비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레시피 공책이 가방 안에 없었어요. 미나의 심장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칸 하나하나, 천조각 하나하나, 실밥이 해진 작은 주머니까지 전부 뒤졌어요. 하지만 공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은 것은 오래된 밀가루 냄새와 차갑게 식은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미나는 곧바로 화란으로 달려갔어요. 식당 앞에서 금색 간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손님들은 낯선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어젯밤 게시글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곧바로 서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도둑 요리사야.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애써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경비에게 막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나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저는 제 물건을 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제 어머니의 공책이 안에 있어요. 경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유리문이 열렸어요. 유리는 새하얀 요리사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미나의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어요. 미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돌려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버렸어요. 유리는 공책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거 말이야. 그녀는 첫 장을 펼쳤어요. 그것은 미나 어머니의 글씨가 적힌 페이지였고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는 곳이었어요. 미나는 달려들었지만 경비가 그녀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유리는 천천히 그 종이를 반으로 찢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찢었어요. 종이 조각들이 젖은 돌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미나는 무너져 내려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웠어요. 마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온기를 다시 주워 담는 것처럼요.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유리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새벽 안개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처럼 가난한 애한테 유산이 왜 필요해? 미나는 화란 앞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얇은 종이 조각들은 빗물에 젖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물러져 있었어요. 유리는 위에 서 있었고 깨끗한 흰 구두는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 아주 가까이에 놓여 있었어요. 저것 봐, 딱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 꼴이네. 유리의 목소리는 지나가던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울려 퍼졌어요. 한 사람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더 멈췄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렌즈들이 자기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일어서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경비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박태식이 식당 안에서 걸어 나왔고 그의 얼굴은 마치 불쌍한 피해자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일부러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민아, 네가 여긴 또 왜 돌아왔어? 몰래 거지를 주방에 들이고 식재료를 훔치고 화란의 명성을 더럽힌 걸로는 부족했어. 군중이 곧바로 술렁였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그 사람이야. 어젯밤에 식당에서 글 올렸다던데. 얼굴은 순하게 생겼는데 진짜 무섭네. 말 하나하나가 차가운 돌처럼 미나의 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종이 조각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붉어진 눈으로 박태식을 바라봤어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거의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태식은 싸늘하게 웃었어요. 훔치지 않았는데 네가 확인서에 서명했어. 그 말에 미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군중은 곧바로 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그 종이가 두려움과 강요로 서명된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무도 그 국 한 그릇이 비 속에서 곧 쓰러질 노파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청담의 화려한 불빛 한가운데에서 미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리문 너머에서 화라는 마치 한 사람을 짓밟은 적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태식은 화란 앞에 몰려든 군중을 바라봤고 눈빛에는 승리감이 번뜩였어요. 그는 많은 사람이 영상을 찍을수록 미나에게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SNS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더욱 지나치게도 그는 그녀 앞까지 걸어왔어요. 서민아, 내가 용서해 주길 원하면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해. 미나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붉게 젖어 있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여전히 그녀의 손 안에 있었고 재처럼 젖고 물러져 있었어요. 당신은 제 어머니의 공책을 가져갔어요. 당신은 저를 모함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사과하라고요. 박태식은 몸을 숙였고 낮지만 그녀가 똑똑히 들을 만큼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네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고소할 거야. 내 낡은 고시원 방조차 지키지 못할 거다. 군중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동시에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주제의 고집까지 세면 스스로 고생을 부르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미나는 그 말 하나하나를 들으며 가슴이 짓눌리는 듯 아팠어요. 그녀는 무릎 꿇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의 인생은 병원 앞에서도 빚쟁이 앞에서도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도 무릎 꿇어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며 무릎 꿇을 수는 없었어요. 유리, 그 여자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었어요. 무릎 꿇어. 혹시 알아, 내가 찢어진 종이 몇 장이라도 돌려줄지. 미나는 품 안에 찢어진 공책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녀의 무릎이 떨려왔어요. 바로 그녀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갑자기 세게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병원 번호가 떠 있었어요. 미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미나 씨 맞으시죠? 서미나 씨가 모셔온 할머니가 방금 깨어나셨어요. 미나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간호사는 몇 초 동안 말이 없다가 이상할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은 한도윤을 여기로 불러. 미나는 시끄러운 소음 한가운데에서 우뚝 멈춰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손안에 있는 종이 조각들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박태식은 아직 몰랐어요. 전화기 속에서 방금 울려나온 그 이름이 곧 그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이 짓밟게 될 거라는 것을요. 미나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화란 앞 군중 속에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녀는 간호사가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한도윤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바로 돌아오시길 원하세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급히 가슴에 끌어안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녀의 뒤에서 박태식 부녀는 경비에게 그녀를 붙잡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나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직 비에 젖어 있는 청담 거리를 달렸고 머릿속에는 한도윤이라는 이름만 울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숨은 이미 끊어질 듯 가빠져 있었어요. 의사가 병실 밖에 서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어요. 환자는 의식이 들었다 흐려졌다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래된 기억을 혼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은비녀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에 한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기록을 적고 있던 의사의 손이 갑자기 멈칫했어요. 비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빛은 곧바로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급히 안경을 쓰고 은비녀를 들어 복도 불빛 아래에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비녀의 끝부분에는 한이라는 글자 말고도 원안에 목련꽃이 들어간 작은 문양이 있었어요. 그 문양은 아주 가늘어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저 오래된 흠집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의사는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봤고 목소리는 완전히 낮아졌어요. 이걸 어디서 났습니까? 미나가 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의사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한씨 가문의 신표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오직 오순자 여사님뿐입니다. 미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의사는 병실 안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노파가 하얀 불빛 아래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돌덩이가 그녀의 마음속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무겁게 말했어요. 저분은 한도윤 회장님의 30년 넘게 실종됐던 친어머니입니다. 말을 마치자 의사는 곧바로 과장을 불러 은비녀를 확인하게 했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원래 조용하던 병원 복도는 팽팽한 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어요. 미나는 벽 옆에 몸을 붙인 채 어머니의 레시피 종이 조각들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마지막 돈으로 병원에 데려온 노파가 한도윤의 어머니일 수 있다니요? 화란 식당 전체가 심사 한 번 때문에 벌벌 떨던 그 남자의 어머니라니요. 과장은 직접 한 그룹에 보낼 긴급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은비녀 사진은 모든 부분이 또렷하게 찍혔어요. 목련꽃 문양은 크게 확대되었어요.
마지막 줄에는 짧은 몇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오순자 여사님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때 한푸드 빌딩에 도착했어요. 가장 높은 층에서 한도윤은 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차갑고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는 어머니에 대한 가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짜 유품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어요. 한씨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꾸며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법을 배워버렸어요. 하지만 비서가 낡은 은비녀 사진을 내밀자 그의 손이 갑자기 멈칫했어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머리에 꽂고 있던 쉼표였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곧바로 회의실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어머니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회장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차가운 눈이 한순간 붉어졌어요. 30년의 수색.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밤마다 어머니를 불렀던 30년.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직감이 더는 늦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화란 식당은 여전히 가짜 무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유리 그 여자는 새하얀 새 요리사복을 입고 시연대 앞에 서 있었어요. 장애 총괄 셰프라는 직함으로요. 그녀는 테이블 가운데 놓인 뚝배기를 바라본 뒤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는 저희 가족에게서 전해 내려온 전통 소고기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리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뜨는 동작이 최대한 부드러워 보이도록 연습했어요. 냄비 속 소고기 조각들이 맑은 육수 속에서 가볍게 흔들렸어요. 국 향기가 주방 전체로 퍼졌어요. 그것은 미나가 어머니의 기억으로 끓여낸 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은 다른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유리는 낡은 레시피 공책을 펼치고 남아있는 글씨들을 훑어봤어요. 몇 장은 이미 찢겨 있었어요. 몇 장에는 미나의 손에서 묻은 빗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유리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글씨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얼굴을 찌푸렸을 뿐이었어요. 한과 계약하고 나면 이 요리는 화란의 상징이 될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는 옆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야망으로 눈을 빛냈어요.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울어야 해. 부자들은 그런 감동적인 걸 좋아하거든. 주방 끝에서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채소를 씻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의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아직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뺨을 때린 장면. 미나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말. 유리가 국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린 장면. 그녀가 미나 어머니의 공책을 찢은 장면. 그리고 박씨 부녀가 레시피를 빼앗기로 의논한 말까지요. 준호는 조용히 냉장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는 심사단이 예전에 두고 간 한 그룹 명함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내부 제보를 받는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깊게 한숨을 들이쉰 뒤 그는 곧바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 그는 자신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미나가 진실까지 잃지는 않을 거예요. 오전 11시 화란 식당은 큰 축제일처럼 장식되어 있었어요. 붉은 카펫은 유리문에서부터 보도 가장자리까지 깔려 있었어요. 두 줄로 선 직원들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고 유니폼은 반듯했으며 모두의 얼굴은 팽팽한 줄처럼 긴장해 있었어요.
태식은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가끔씩 손목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날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어요. 한 그룹과 계약만 따내면 화라는 더 이상 평범한 고급 식당이 아니게 될 것이었어요. 그것은 서울의 부유층이 존경 섞인 목소리로 언급하는 이름들의 목록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어요. 유리, 그 여자는 아버지 뒤에 서서 통쾌하다는 듯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나의 레시피 공책을 품에 안고 있었고 겉에는 낡은 흔적을 가리기 위해 새 것 같은 표지를 씌워 놓았어요. 주방 안에서는 소고기국 냄비가 약하게 끓고 있었어요. 향기가 퍼져나가자 몇몇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칭찬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 국이 유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미나는 여전히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방금 병원에서 달려온 참이었고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여전히 낡은 청가방과 찢어진 레시피 종이 조각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돌아와 애원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어머니의 기억을 어디까지 가져가려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박태식은 그녀를 보자마자 곧바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 계집애가 아직도 감히 와. 그가 막 경비에게 쫓아내라고 시키려던 순간 거리 끝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몇 대도 아니었어요. 청담거리 전체가 길게 이어진 엔진들의 묵직한 소리로 갑자기 흔들렸어요. 길을 걷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옆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밖으로 나와 바라봤어요.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번쩍이는 차체는 아침의 차가운 햇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첫 번째 차가 화란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 세 번째, 10번째, 50번째. 처음에 박태식은 아직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이것이 한 그룹이 새로운 파트너를 위해 마련한 성대한 의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들의 행렬이 계속해서 몰려오자 그 미소는 점점 굳어갔어요. 온 길이 고급 검은 차들의 색으로 가득 덮였어요. 거의 300대에 가까운 차들이 줄지어 멈춰섰고 조용하지만 무서운 강철벽처럼 보였어요. 군중 속 누구도 더 이상 크게 말하지 못했어요. 유리 그 여자는 손에 든 공책을 꽉 움켜쥐었고 손끝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미나는 길 건너편에 서 있었고 심장이 숨이 막힐 만큼 세게 뛰었어요. 그녀는 그 차량 행렬이 계약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어젯밤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국 한 그릇 때문에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화란 위의 하늘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량 행렬 가운데 있던 검은 차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검은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먼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회장이 반듯한 검은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자 거리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깊은 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그의 뒤로 사람들이 하나씩 차에서 내렸어요. 한 그룹의 전담 변호사, 검은 옷을 입은 경호팀, 내부 조사 직원들, 카메라를 든 홍보팀, 그리고 고급 의료 차량 옆에 서 있는 병원 의사까지요. 박태식은 그 광경을 보고 기쁨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는 급히 넥타이를 고쳐매고 딸을 자기 옆에 똑바로 세웠어요. 한 회장님. 그는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저희 화라는 회장님을 모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디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의 특별한 전통국을 맛봐 주십시오. 유리도 고개를 숙였고 두 손으로 새 표지를 씌운 레시피 공책을 안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그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는 박태식을 잘못 놓인 의자라도 지나치듯 그대로 지나쳐갔어요. 그 남자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곧바로 굳어버렸어요. 주변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회장은 그대로 길 건너편을 향해 곧장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미나가 혼자 서 있었고 낡은 외투는 바람에 젖어 있었으며 손에는 어머니의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안고 있었어요. 미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는 왜 그 권력 있는 남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귓속에서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한 회장은 그녀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의 시선은 붕대를 감은 그녀의 두 손으로 떨어졌다가 그녀의 품 안에 있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 위에 멈췄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이 서미나 씨입니까? 미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회장은 그녀를 아주 오래 바라봤어요. 그런 다음 그는 그녀 앞에서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청담거리 전체가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뒤에 서 있던 박태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미나는 너무 놀라 숨쉬는 것조차 잊었어요. 화란 전체가 비위를 맞추려 했던 그 남자가 방금 그들이 도둑이라고 불렀던 가난한 여성 요리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두 손으로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한 회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바람 속에 흩어질 만큼 떨렸어요. 한 회장은 고개를 들었고 붉어진 눈으로 숨길 수 없는 감사함을 담아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화란 앞에 벼락처럼 떨어졌어요. 군중은 입을 다물었어요. 조금 전까지 미나를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들의 손에 든 휴대폰은 아직도 촬영 중이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한마디도 감히 하지 못했어요. 박태식은 입을 벌렸고 목은 누군가에게 꽉 조인 것처럼 막혀버렸어요. 어머니라고? 그는 중얼거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유리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고 손에 든 공책은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한 회장을 바라봤다가 다시 미나를 바라봤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미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주방 구석에서 떨며 앉아있던 노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비에 젖어 찢어진 옷, 끈이 끊어진 플라스틱 슬리퍼, 쓰레기통에 버려진 국그릇을 향해 뻗던 앙상한 손. 그들이 거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도윤 회장의 친어머니였어요. 바로 그때 차량 행렬 뒤쪽에서 의료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료진 2명이 조심스럽게 휠체어 하나를 밀어내렸어요. 오순자 여사는 그 위에 앉아 있었고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녀의 곁에는 의사와 키 큰 경호원 몇 명이 한 걸음 한 걸음 바짝 따라붙고 있었어요. 한 회장은 곧바로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 있던 차가움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는 빠르게 곁으로 걸어가 사람들로 가득한 청담인도 한가운데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그 부름은 잔뜩 쉬어 있었고 마치 30년의 고통 아래 묻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오 여사의 눈물이 곧바로 쏟아졌어요. 도윤아, 정말 많이 컸구나. 한 회장은 그녀의 앙상한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여 그 손에 이마를 댔어요. 한국 외식업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의 어깨가 떨렸어요. 아무도 감히 크게 숨을 쉬지 못했어요.
미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눈물을 조용히 흘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재회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면 정의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요. 오 여사는 고개를 돌려 군중 속을 찾았어요. 미나를 보자 그녀는 살며시 손을 내밀었어요. 국 끓여준 아이. 미나는 급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어젯밤처럼 버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나를 바라봤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너는 나를 비밖에 버려두지 않았어. 미나는 목이 메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 회장은 다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아프고 감사했고 이상할 만큼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는 박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그는 겁에 질려 반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붉은 카펫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화란 앞에서 모든 번쩍임이 갑자기 싸구려처럼 보였어요. 진실이 바로 그 의료 차량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젯밤 그들이 주방 밖으로 내던졌던 사람이 오늘은 한 그룹 전체가 고개 숙여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숨은 아직 약했지만 눈빛은 훨씬 또렷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박태식을 아주 오래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시끄럽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무거워서 사람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박태식은 일그러진 미소를 억지로 지어냈어요. 여사님, 아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식당은 그저 위생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오 여사는 살며시 눈을 감았어요. 눈물 한 방울이 하얗게 샌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뜨고 약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칼로 베는 것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한 국 한 그릇을 쓰레기통에 쏟았어요. 주변 군중이 곧바로 술렁였어요. 박태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유리는 그의 뒤에 서서 입술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오 여사는 미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친 손으로 깨진 그릇을 주었어요. 그래도 당신에게 내가 마저 먹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손안의 종이 조각 위로 떨어졌어요. 그 말을 들은 한 회장은 곧바로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가워졌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은 손은 아직도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변호사 쪽으로 돌아섰어요. 공표하세요.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카메라 앞에서 서류철을 펼쳤어요. 한푸드 그룹을 대표하여 저희는 이 시각부터 화란 식당과의 모든 협력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박태식은 등뼈가 뽑힌 사람처럼 비틀거렸어요. 한 회장님, 제발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변호사는 계속 말했고 목소리는 고르게 이어졌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동시에 저희는 화란 식당에 대해 개인 레시피 탈취,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사실과 다른 확인서 강제 서명, 그리고 주방 위생 절차의 중대한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구합니다. 군중은 곧바로 카메라를 박씨 부녀 쪽으로 돌렸어요. 조금 전까지 미나에게 쏟아졌던 경멸의 시선들이 이제는 일제히 방향을 바꾸었어요. 유리 그 여자는 레시피 공책을 꽉 움켜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이미 보았어요.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공책 위에 멈췄어요. 너무 차가워서 유리는 더 이상 크게 숨도 쉬지 못했어요. 당신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거리 한가운데 낮게 가라앉았어요. 유리 그 여자는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떨었고
얼굴에는 핏기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태식도 마침내 깨달았어요. 어젯밤 그가 깔보았던 국 한 그릇이 오늘 화란 식당 전체를 묻어버린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유리 그 여자는 여전히 계속 고개를 저었고 두 눈은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크게 뜨여 있었어요. 저 여자 것이 아니에요. 제 레시피예요. 저는 이 요리를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울려 퍼졌지만 말할수록 더 떨렸어요. 박태식은 곧바로 딸 앞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맞습니다. 제 딸은 화란의 창의 총괄 셰프입니다. 여러분은 해고된 가난한 요리사 한 명의 말만 듣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 수 없습니다. 미나는 오 여사 곁에 서 있었고 억울함 때문에 두 손이 떨려왔어요. 그녀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혔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공책을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억지로 서명하게 되었어요. 온 도시 앞에서 그들에게 더럽혀졌어요. 그런데도 이 순간까지 그들은 여전히 감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 회장은 박태식과 더 이상 많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내부 조사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한 직원이 앞으로 나와 화란의 소개 영상을 틀기 위해 식당 앞에 놓인 대형 화면에 컴퓨터를 연결했어요. 원래 그 화면은 유리가 국그릇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몇 초 뒤 그 영상은 사라졌어요. 대신 어젯밤 화란의 주방이 나타났어요. 박태식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서명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군중은 곧바로 웅성거리며 놀랐어요. 그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유리는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도 안 돼. 화면에는 다음 장면이 나타났어요. 유리, 그 여자가 미나의 천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레시피 공책을 꺼냈어요. 소고기국 레시피를 읽었어요. 그리고 득의양양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 메뉴 이름만 제 요리로 바꾸면 돼요. 한 그룹은 분명히 계약할 거예요. 화란 앞에 공기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전까지 미나를 죄인처럼 찍던 사람들은 이제 일제히 휴대폰을 유리 쪽으로 돌렸어요. 욕설이 파도처럼 터져 나왔어요. 알고 보니 저 여자가 진짜 도둑이었네. 남의 공책을 찢어놓고 모함까지 했다고? 고급 식당이라는 곳이 이렇게 더러워도 되는 거야? 유리는 소리를 지르며 화면 쪽으로 달려갔어요. 당장 꺼줘.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녀가 국냄비를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녀가 힘없는 노파를 바라보며 내뱉은 잔인한 말도 한 글자 빠짐없이 울려 퍼졌어요. 화란의 음식은 거지들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오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한 회장은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았고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어요. 미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차가운 주방 바닥 아래 묻혀버렸다고 생각했던 진실이 마침내 빗속으로 끌려 나온 것이었어요. 먼 구석에서 준호는 직원들 사이에 섞여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는 감히 미나를 오래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그를 보았어요.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한 번의 고개 끄덕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리 그 여자는 화면 앞에 무너져 주저앉았고 레시피 공책은 손에서 떨어졌어요. 낡은 종이들이 붉은 카펫 위로 펼쳐졌어요. 바람이 그것들을 한 장씩 넘겼고 마치 세상을 떠난 미나의 어머니도 그곳에 서서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 박태식은
더 이상 평소의 위엄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는 큰 화면을 보고 붉은 카펫 위에 떨어진 공책을 보고 자신을 향해 곧장 겨눠진 카메라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변명은 그 영상 속에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는 갑자기 미나 앞까지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은 그녀의 낡은 외투자락을 붙잡았고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나야, 내가 잘못했다. 한 회장님께 나를 위해 몇 마디만 해줘. 너도 한때 화란에서 일했잖아. 네가 이 식당이 죽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 미나는 고개를 숙여 자기 옷을 붙잡고 있는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두 손은 바로 어제 주방 한가운데에서 그녀를 때렸던 손이었어요. 바로 어제 그녀에게 죄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손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군중 앞에서 그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던 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떨면서 그녀의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어요. 유리 그 여자도 귀여우듯 다가왔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입술에 립스틱은 번져 있었어요. 레시피를 돌려줄게요. 제발 저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박태식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바람에 흩어진 레시피 종이들을 붉은 카펫 위에서 하나하나 주었어요. 어떤 페이지는 밟혀 더러워져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는 모서리가 찢겨 나가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아침에 흘린 그녀의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미나는 흰 붕대로 감긴 손으로 그것들을 반듯하게 펴냈어요. 마치 어머니의 기억을 다시 쓰다듬는 것처럼요. 한 회장이 그녀 곁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그녀에게 용서할 것인지 묻지 않았어요.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지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언론을 향해 돌아섰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그룹은 서미나 씨가 새 식당을 열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소고기국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으로 정확히 기록될 것입니다. 화란이 아닙니다. 그렇스이는 다란히 그렇습니다. 박유리도 아닙니다. 자신의 선의로 이 국을 끓인 사람, 서미나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권력을 맞이하기 위해 깔렸던 붉은 카펫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찢어진 종이들을 다시 품에 안았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석 달 뒤 청담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화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때 환하게 빛나던 화란의 금색 간판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봉인 용지와 차가운 먼지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바로 그 맞은편에 작은 식당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어요. 나무 간판이 문 앞에 걸려 있었고 글씨는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의 부엌. 붉은 카펫도 없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도 없었어요. 작은 주방에서 퍼져나오는 소고기국 냄새만 있었고 그 향기는 지나가던 사람도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좋았어요. 손님들의 줄은 골목 입구까지 길게 이어졌어요. 그 중에는 예전에 인터넷에서 미나를 욕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화란 앞에서 그녀가 무릎 꿇고 종이를 줍는 모습을 찍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그들은 늦은 사과를 기다리듯 조용히 국 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미나는 흰 앞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직 희미한 흉터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래를 향하지 않았어요. 식당 한쪽 구석에는 오순자 여사가 창가에 앉아 있었고 머리에는 한 글자가 새겨진 은비녀를 다시 꽂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나를 바라봤고 따뜻한 눈에는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한 회장이 조용히 서 있었고 더 이상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어머니를 다시 찾은 한 아들처럼 보였어요. 미나는 첫 번째 국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국물은 맑았고 소고기는 부드러웠으며 푸른 파가 위에 가볍게 떠 있었어요. 그녀는 그 국그릇을 오순자 여사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그릇 하나를 더 놓았고 마치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것 같았어요. 미나는 아주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지켜냈어. 오순자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레시피만 지킨 게 아니야. 너는 사람의 마음까지 지켜냈어.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에서 화라는 탐욕스러운 꿈이 끝난 것처럼 조용히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식당 안에는 주문을 부르는 소리와 불꽃 소리, 뜨거운 국 냄새가 조금씩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한때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국 한 그릇이 오늘은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돌려주었어요. 살다 보면 국 한 그릇은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는 목숨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레시피를 훔칠 수 있고 명예를 빼앗을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끓여낸 선한 마음까지는 빼앗을 수 없어요. 악을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차가운 비를 지나더라도 결국 따뜻한 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